그렇다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도 조용히 돈을 벌고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행운파빠입니다. 요즘 들어 문득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거나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신가요? 아니,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 왜 사는 건 갈수록 더 팍팍해지는 걸까? 아침마다 전쟁 치르듯 준비해서 출근하고 점심값 1, 2천 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도시락 집어들고 정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물가에 밀려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장보러 마트에 가면 가격표 보기가 무섭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맞추기도 숨이 턱턱 막히고 월급 빼고는 세상 모든 게 다 비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책입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더 아끼고 더 띄었어야 했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에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경제의 규칙 자체가 판이 통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성실함이 곧 정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알아서 풀어놨고 은행에 넣어두는 게 가장 똑똑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성실함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 방식 그대로 열심히만 하면 내 소중한 돈이 조용히 녹아내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방식이 왜 지금 시대에서는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는지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청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경제 공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무조건 저축해라. 월급 타면 적금 붓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으면 그 돈이 은행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던 시대였습니다. 은행 금리가 10%를 넘나들었고 재형 저축 같은 건 3, 40% 수익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때는 돈을 쓰는 게 손해였고 통장에 묵혀두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늘 그러셨잖아요. 돈은 티끌 모아 태산이다. 빚지면 큰일 난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 문제는 그때는 정말 그 말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 냉정합니다. 물가는 매년 3%, 5%씩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은행 이자는 어떻습니까? 세금 떼고 나면 2% 넘기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환율이라도 한번 출렁거리면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이 가진 힘은 쑥쑥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마트 가면 카트가 제법 묵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일 하나, 고기 한 팩 집으면 이미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내 돈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저축이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축이 오히려 내 자산을 조용하게 녹여버리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그 방식이 여전히 정답인 줄 알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인구도 늘고 금리도 높고 뭘 해도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저축은 씨앗을 심으면 거목이 되는 토양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인구 감소, 거기에 엄청난 부채까지. 토양이 완전히 척박해졌는데 옛날 농사법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실하게 땀을 흘려도 열매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 라면값도 오르고 치킨값은 3만 원이 다 태워가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의 뿌리는 물건값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돈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예전의 만 원과 지금의 만 원, 종이 크기는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흔히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 좀 가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장을 보고 아이 학원비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말이 결코 가장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잔인한 환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월급 하나만 믿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속도에 비교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는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고 자산 가격이 도망가는 속도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걷는 사람이 비행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구조 안에서는 단순히 더 열심히 뛴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근길에 그런 한숨을 쉬는 겁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지? 이건 여러분의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경제의 구조 자체가 성실함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도 조용히 돈을 벌고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고급 정보를 몰래 듣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 주변 소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던지는 질문부터가 달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묻죠. 지금 뭐 사야 돼? 요즘 뭐가 핫해? 삼성전자야? 아파트야? 하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곳을 봅니다. 자, 그럼 이분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눈앞의 숫자에 반응합니다. 주식 올랐네 하면 흥분하고 부동산 떨어졌네 하면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자산을 꾸준히 키우는 분들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흘러가는 길을 봅니다.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돈들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이사가고 있지? 이 흐름이 왜 생겼지?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지? 즉,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금리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날짜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앞으로 더 올릴 여력이 남아있나? 아니면 이제 한계에 부딪혔나? 이 구조를 봅니다. 환율이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원 찍었네. 큰일 났네 하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왜 빠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압력이 더 쌓일까 이 배경을 먼저 읽어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보며 불안해할 때 이분들은 조용히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몽땅 팔아치우고 도박하듯 갈아타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꾸준하게 자산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게 요즘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위치 조정. 원화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가지고 있던 현금의 일부를 달러로 슬쩍 바꿔둡니다. 국내 은행 예금에만 묶여있던 돈을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ETF 같은 곳으로 조금씩 이사시킵니다. 부동산에만 쏠려있던 자산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이건 마치 노련한 선장이 배의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오른쪽에서 치면 짐을 왼쪽으로 옮겨야 배가 뒤집히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의 과한 기대도 과한 두려움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내 돈의 위치를 더 안전하고 유리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매일매일 루틴처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날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습관처럼 조깅을 하듯이 말이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조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1년, 3년, 5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에 복리가 더해지면서 나중에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유독 예민하게 지켜보는 신호가 있습니다.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을 수 있는 곳, 바로 정책이 방향을 틀 때입니다. 보통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는 언제나 그 뒤에 정부의 의도나 정책의 변화가 숨어 있거든요. 정책이 바뀐다는 건 곧 돈의 물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겁에 질립니다. 와, 이자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한계점을 봅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아,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시점이 왔구나. 뉴스에서 금리 인하합니다 하고 발표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젠 더는 못 올린다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 그때 이미 자산의 방향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남들이 뉴스 보고 호둥시둥 할 때 이분들은 이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과 일반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펄쩍 뛰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빚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옛날에 빚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당연합니다. 금리가 15%, 20% 하던 시절에 빚을 진다는 건 내 인생을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빚은 악이다.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게 구분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빚이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좋은 빚이냐, 먹고 입고 노느라 카드 긁어서 생긴 빚, 금리 높은 마이너스 통장, 이건 당연히 최악의 나쁜 빚이죠. 빨리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로 오랫동안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대출이라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빚이 오히려 지렛대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그 말은 곧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가치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지만 좋은 자산을 빚을 활용해서 확보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빚은 가벼워지고 자산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10년 뒤, 20년 뒤의 자산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답답하시죠? 그래, 행운파파 말 다 알겠어. 세상 바뀐 거 인정해. 근데 당장 나보고 없자라는 거야. 나는 투자 고수도 아니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달러를 사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겐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창한 투자법 대신 당장 이번 주부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습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은 막고 자산이 보이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축 중심의 머리를 가치 중심으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월급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것만 보면서 흐뭇해 하셨죠. 아, 나 이번 달도 잘 살았다. 이제 그 뿌듯함을 조금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이 돈이 1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돈은 통장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는 가계부, 잠시 덮어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나만의 재무제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가계부는 어제 콩나물값 얼마 썼지를 기록하는 반성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반성문 대신 지도를 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 돈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가계부는 어제 커피 마시느라 5,000원 썼네, 줄여야지 하고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 거라면 재무제표는 지금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로 흐르고 있나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이 지도를 펼쳐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전 재산의 80%가 다 집에 묶여 있네? 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현금이 매달 어디론가 줄줄 새고 있었네? 이게 보여야 비로소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커피값 아껴야지 하는 건 전술이지만 내 자산의 30%는 달러나 금으로 바꿔서 위험을 분산해야지 하는 건 전략입니다. 부자는 전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습관.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전은 뽑으시는 겁니다.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방향에 올라타세요. 대부분 가격을 봅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내리면 세상 망한 것 같죠. 그건 시계의 초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만 사납고 어지럽죠. 하지만 고수들은 시침을 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확실한 방향이죠. 기술이 노동을 대체한다.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오늘 내일 좀 출렁거려도 결국 인구가 줄고 기술이 발전하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에 베팅을 해두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니까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이미 집값도 다 올랐고 환율도 엉망이고 난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존의 상식이 무너지고 돈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 격변의 초입에 와 있으니까요. 모든 게 굳어져 있을 땐 틈이 없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는 반드시 새로운 틈이 생깁니다. 남들이 늦었다, 망했다 할 때가 진짜 시작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엄청난 종잣돈이나 천재적인 머리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함만으로도 부족하고요. 판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내 발밑의 구조를 아주 조금씩 바꿔보려는 용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 나는 지금 어떤 구조에 서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품고 주무셔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따뜻한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